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먼저 영화 잠깐 보겠습니다. I was sheriff of this county when I was 25 years old. Grandfather was a lawman. Father, too. The crime you see now, it's hard to even take its measure. We're out a bunch of money and the other party is out his product. Willin, what's in the satchel? Full of money? I'm looking for Llewellyn Moss.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Yes. You think Moss has got any notion of the sorts that are hunting him? You can't stop what's coming. What's this guy supposed to be, the ultimate badass? Compared to what? The bubonic plague? These people will kill him, Carla Jean. They won't quit. He won't neither. I always seen this is what it come to. I previsioned it. You know how this is gonna turn out, don't you? Nope. I think you do. Call it friendo.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이미 우리 시대의 명작이자 고전이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유튜브 리뷰와 함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느꼈었던 허무함과 불편함, 그리고 하비에르 바르뎀의 그 단발머리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 불편함이 기억납니다. 이 영화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작품상을 포함해 사관왕을 휩습니다. 시상식에는 영화의 원작 소설에 작가인 토맥 맥카시도 참석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지켰습니다. 맥카시는 그의 나이 72세인 2005년 동명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감독인 코엔 형제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맥카시는 30년 넘게 무명 작가로서 지독한 가난을 견뎌내며 나이 60이 넘어서 작가로서 크게 성공한 외골수 작가의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찾아가다 보니 그의 범상치 않은 인생이 어느 정도 보였으며, 또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왜 그리 불편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는 산타페 연구소라는 비영리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1984년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중견 과학자들이 물리학, 경제학, 생물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목표로 설립했고, 학제 간 융합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메카시는 소설가로서는 아주 특이하게 산타페 연구소의 설립 시점부터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해왔으며 2000년대부터는 연구소의 인문학 전공 상주 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의 논문을 교정해주고 그들과 점심을 먹으며 우주의 기원, 언어의 탄생, 수학적 진실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는 동료 작가들보다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지적으로 자극된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는 젊은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테네시 대학 인문학부를 다니면서 그는 교수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내면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꼈고 2차례나 자퇴를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인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자신에게는 정신적 감옥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대학을 자퇴하고 공군에 입대해 알래스카에서 보낸 4년은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량하고 고립된 알래스카 군 기지에서 그는 할 일이 없자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읽은 수천 권의 책들이 그의 문학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글이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진실을 다루는 글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진실을 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메카시의 젊은 시절은 자발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인생 초기에 이미 안락함은 예술가의 적이라는 강박에 가까운 철학을 세웠습니다. 메카시는 글쓰기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가 정한 일반적인 생존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1992년 인터뷰에서 글쓰기 외에 다른 일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고 단언하며 단 하루도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이 주는 유혹이 작가로서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지필에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이런 지독한 가난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궁핍했을 때 치약 살 돈이 없어서 베이킹소다로 양치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인 그에게 대학교에서 $2,000를 줄 테니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옵니다. 당시로선 몇 달치 생활비가 넘는 거금이었죠. 아내는 제발 수락하라고 빌었지만 메카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책 속에 다 있다. 돈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결국 이 지독한 고집 때문에 그는 2번의 이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생 외골수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주변의 비난과 지독한 소외를 견디는 일입니다. 대기만성. 메카시가 첫 번째 대중적 성공을 거둔 것은 1992년. 그의 나이 6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데뷔 후 무려 30년 동안 출간했던 책들이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은 지독하게 그를 외면했었습니다. 1992년작. 모두 다 예쁜 말들은 이전 작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읽기 쉬운 문체와 대중적인 서부극 장르였고 무엇보다 유능한 편집자와 출판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그는 약 30년의 무명 시절 동안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만의 문체를 고집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그 고집스러운 문법이 서부극이라는 장르와 유능한 편집자를 만나 비로소 대중적인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꽃을 운반하는 자. 2005년 출간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는 묻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메카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가 보여준 세상은 악이 승리하고 선의가 무력화되는 냉혹한 곳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2007년 더 로드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우리는 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꽃을 운반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의 불꽃은 거창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짐승이 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겠다는 고집일 것입니다. 불과 2년 차이의 두 작품에서 메카시는 조금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 허무하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더 로드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희망의 메시지에는 그가 65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어느 호텔에서 아들과 함께 머물던 중 먼 미래에 이 도시가 불타버리고 내 아들만 홀로 남겨진다면 어떡할까라는 상상에서 소설 더 로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평생 냉혹하고 비정한 폭력만을 써왔던 메카시는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폐허가 된 세상에서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말년의 메카시는 그의 작품들의 계속된 성공으로 30년의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2007년에는 작가로서 최고의 영광인 퓨리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인세와 영화 판권 수입이 들어왔고 그가 쓰던 낡은 타자기는 경매에서 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메카시는 그 낡은 타자기를 팔고 나서 또다시 같은 모델의 타자기를 구해서 평생 타자기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누린 그 모든 보상은 30년의 무명을 견디며 구축한 독보적인 브랜드에 대한 지연된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은퇴라는 개념 없이 89세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교류하던 산타페 연구소와의 스토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곳에서 과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의 마지막 작품인 패신저와 스텔라 마리스를 출간했는데 아예 물리학자와 수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파인만의 책을 읽고 과학에 매료되었으며 수학과 과학이 철학과 신학보다 세상과 우주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메카시 자신은 산타페 연구소에서 수많은 물리학자 및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유일한 문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글쓰기보다 더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고 느꼈던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의 세계관에는 우주에 어떤 신성한 계획이나 의도가 있다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는
세상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우주의 철저한 무관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선과 악의 구분 없이 무자비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비정하고 차가운 세계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수학을 가능한 모든 세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물리학을 우리가 사는 하나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합니다. 영화 속 인물 안톤 시거가 행하는 동전 던지기는 수학적 확률과 결정론적 물리 세계 사이에 묘한 접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오랜 기간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던 무명 작가였으며 60이 넘어 거둔 성공으로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았을 것입니다. 전업 작가로서 그가 선택한 자발적인 고난의 세월로 인해 2번의 이혼과 극심한 가난으로 그의 젊은 날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작가였습니다.